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은요. 책의 주제는요. 불안에 관한 책입니다. 요즘에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저도 그래서 그런지 좀 불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불안할까? 나는 왜 걱정을 할까? 바라는 게 많아지는 만큼 걱정이 많아지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님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책의 제목처럼 불안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맞아 이러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을 조금 글로 명확히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걸 읽어보니까 역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래요. 일단 너희가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니 조금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푸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참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곁들여서 좀 쉽게 풀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조금은 읽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읽기도 쉬웠고 네, 좋았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음악과 함께 책을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불안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나의 어떤 내면의 불안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불안의 씨앗은 나의 마음 안에 있다. 살면서 한 번도 불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불안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다. 유아기에 처음으로 엄마 품에서 떨어질 때 느꼈던 그 분리불안을 시작으로 인간의 삶은 불안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접이나 시험 같은 중대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 바로 해결해야 할 카드값처럼 일상적인 문제에서조차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낸다.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을 적절히 다스릴 수만 있다면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안감에서 비롯된 높은 자각이 긍정적인 자세나 유연한 사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안을 다스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성보다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불안한 감정은 즉각적으로 공포와 관련된 두뇌 부위인 편도체를 자극한다. 여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보태지면 급기야 최악의 상황을 마치 현실처럼 의식하게 된다. 호흡 곤란과 떨림, 가슴 답답함,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동반하는 공황장애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에 들어 외래를 찾는 40대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정말이죠. 20, 30대에는 하루 걸러 야근하고 밤새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윗사람이 뭔 말을 해도 내가 옳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날부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흘러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니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섭습니다. 불안이 자기 통제선 밖을 넘었을 때 그 급박함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명절 여느 때 고속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버스는 움직일 기미가 없고 창밖으로는 휴게소 30km 라는 간판이 보일 때 그때의 심정에 한 10곱쯤 된다고 할까?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한의원까지 전전해봐도 딱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병증은 갈수록 심해지니 결국 마지막으로 정신과를 찾게 되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그래서 인간은 그 공포심을 조절하기 위해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런 두려움이 생기면 저렇게 대응하자 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지의 위협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실제 일어날 확률의 1%도 되지 않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상황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이 공황장애 증상도 대부분의 이런 마음에서 기인한다. 공황장애 증상은 흔히 비행기,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전철, 운전 도중에 터널의 안이나 영화관 같은 그 행동이 제한되는 공간에서 나타난다. 폐쇄된 공간에서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신체적 이상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점점 옥죄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선생님, 실제로 그런 증상이 찾아올 것 같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거나 직접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면 숨이 곧 가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 즉시 밖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나가보라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내가 여기서 일어나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욕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 난 큰 모욕감을 느낄 것. 그런 생각에 이도 저도 못한 채 억지로 참는다고 한다. 그러다 급기야 불안이 펑 하고 터져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답답하고 힘들면 일어나 나간다 라는 이 단순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비행공포와 공황장애가 있는 야구단 코치와 전지훈련을 떠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코치의 옆자리에 앉아서 비행공포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는 그가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늘에 떠 있을 때요,
공황이 밀려오면 정말 아무 도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맞는 것보다 정말 몇십 배는 공포스럽죠. 그는 이야기하는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는 내가 있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하늘 위야. 내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절대로 위험해지면 안 돼. 근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작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면? 숨이라도 멈추면?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나 자신을 몰아넣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입 밖으로 꺼내 털어놓고 이 비행기 안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내 조언을 재차 확인하면서 9시간이 넘는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비행기가 별탈 없이 도착지에 착륙했을 때 나는 큰 문제 없이 비행을 끝낸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요, 지금처럼 또 불안한 마음이 커질 것 같으면 억지로 참지 말고 승무원을 바로 부르세요. 내가 가슴이 답답한데 비행기 안에 응급 키트가 있는지 말이에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요. 머릿속의 불안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것만 해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빈말이 아니다. 정말 실제로 비행기 안에는 응급 환자를 위한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 위급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의료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동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 역시 여태껏 비행기 안에서 7명의 공황장애 환자를 만났다. 국적도 한국, 태국, 미국, 푸에르토리코 등 다양했었는데 단지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증상은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내리면서 난 코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박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네요. 비행기를 탈 때면 늘 수면제와 술을 잔뜩 털어놓고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공포와 싸웠어요. 그런데 맨정신에 공포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며 하늘을 날았네요. 감추고 참으려고만 했던 그런 무서움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것도 신기하고요. 이야기하면서 공포를 이겨낸 것도 신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코치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이겨낸 자신이 신기하다고 했지만 그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안의 대상은 정말 내가 예측하고 상상한 것만큼이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느끼는 불안이 실제와 아주 다르다는 걸 확인하려 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남몰래 꽁꽁 숨기고 그리고 참으려고만 할 때 발생한다. 코치가 경험했듯 실제로 꺼내놓고 보면 별것 아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 일을 마음속에 가두고 숨긴 채 불안을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는 불안의 발생을 크게 2가지 가설로 설명한다. 첫 번째 가설은 내 안에 있는 갈등이나 공포심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너무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스스로 눌러 막아놓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불안 증세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내 안의 갈등과 공포심을 인지하고 느끼면 스스로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숨기려고만 한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그때의 깨름직한 느낌이 불안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설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나를 위협하는 그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올곧이 느끼며 직면하지 않고 아주 감추거나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걸 병식이라고 한다. 이 병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신상담의 치료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무서운 것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위협하며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불안을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에 내재한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렇게 무심하게 바라보자. 조금 용기를 내서 혼잣말이라도 해도 좋다. 아, 불안이 맞구나. 세뇌하듯 다시 말해보자. 아, 또 쓸데없는 불안이 많네. 그렇다. 불안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움켜잡을 수도 있다. 그럴 땐 그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찾듯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불안을 마치 심약한 개인의 병처럼 취급하거나 그렇게 자책하지 말자는 거다. 살면서 누구나 안고 가는 감정이 바로 그 불안이다.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억지로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 조금 편안히 달래가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고집불통인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이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도 불안한 이유. 매사 말썽에 공부는 뒷전인 문제 학생도,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만년 이군인 운동선수도 면담을 끝내고 하는 말은 모두 한결같다. 선생님,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동 어린 눈빛과 비장한 각오로 진료실을 나서는 그들을 보면 꼭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도 면담을 해보면 정말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준 것을 열심히 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열심히 애는 쓰는데 늘 제자리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제가 지금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열심히는 하는데 노력할수록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얘기를 해보겠다. 내 인생에서 열심히라는 그 말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일은 정신과 전공의 초년 시절에 정기 세미나에서 접한 한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인간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룬 그런 논문이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인간의 사고 방식은 크게 톱다운과 바텀업으로 구분된다. 톱다운의 방식은 상위 하달 형태로 큰 주제에서 시작해 그와 관련된 세부 항목을 찾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보텀업 방식은 하위 상달 형태로 세부 항목에서 시작해 상위의 큰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 두 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해 주어 과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바로 완성해 간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며 이는 곧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직결된다. 자폐나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개별행동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톱다운이든 바텀업이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없다는 데에 있다. 당시 나는 세미나 후에도 동료들과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신뢰가 필요하다며 서로의 행동 양식에 이 이론을 적용해 보기도 했다. 이를테면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분기별 목표를 세분화하는 선배는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이고 언젠가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며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뭐 하나 가리지 않고 섭렵하려는 그 친구는 바텀업 방식이라며 주변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도 꽤나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나는 당시 내가 봉착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통의 젊은이가 그렇듯 20대의 난 사회가 인정하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되고 나면 그에 맞는 일과 그리고 보수, 사회적인 지위와 찬사가 함께 따라올 거라는 그런 톱다운의 생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했다.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 정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여전히 힘든 일은 계속되었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잠깐만, 내가 생각한 목표가 이게 맞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그때 외국의 나이 많은 선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기 지금 뭐라도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굴비 엮듯이 하나로 엮여 뭐가 되지 않을까? 겉으로는 톱다운 방식에 맞춰 살아왔지만 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바텀업 기질을 가진 나를 일깨워준 그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내 나는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었고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하나 다행인 건 고민과 번민이 쌓이는 중에도 항상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내게 자네 같은 산만한 의사가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앞날이 궁금하긴 하네 라며 어깨를 두드려준 교수님도 있었다. 물론 정신과 본연의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사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니 나중에 의사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느냐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년에 이른 지금도 내 아내와 부모님은 나를 두고 비슷한 걱정을 한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난 가시적인 목표가 없어도 내 의지에 따라 열심히만 살면 괜찮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나가는 것. 이런 바텀업 방식은
니체가 말한 자유의지와 닮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지 않다면 아예 살지도 않겠다. 목표가 불확실하고 원하는 바가 뚜렷지 않은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나 자기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목표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목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목표는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어쩌면 정해지지 않아 더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는 그에 따라 행동한다. 무엇을 위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에 이를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그 훌륭한 길이 아닌 마음의 소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 행동을 이끄는 진정한 자유의지 아닐까? 바텀업식 삶의 장점은 시간이 갈수록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기울인 이 소중한 노력들을 하나의 구조물로 엮는 과정에서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든 그간 이룬 일들에 대한 연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시간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20대의 나는 50대가 된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다. 만일 당시에 내가 옳다고 믿은, 아니 옳다고 착각한 그런 방식대로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 뚜렷한 목표가 없더라도 주어진 하루에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하루를 하나하나 엮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방식이 산발적으로 흩어진 버텀업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자.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열심히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비밀. 실수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실수는 남의 실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티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더 커 보이는 격이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나 부담이 큰 일을 맡았을 때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진다.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라도 앞두고 있으면 발표 내용보다는 발표하다 실수하면 어쩌지? 망신을 당하면 어쩌지? 얼마나 비참할까? 등을 고민하다가 밤잠을 설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사심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일이 벌어지기 전후의 모든 상황에 모든 정신을 빼앗긴 딴 마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예를 한번 살펴보자.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제임스 유는 젊은 나이에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로 꼽힌다. 어려서부터 워낙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마다하고 주저없이 이 게임 회사를 선택했다.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가 성장한 그는 영어로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었으므로 외국 바이어들과의 미팅이나 중요한 회의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외국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니 그는 인생이 정말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음 주 그는 수천억 원의 게임 수출 입찰이 걸려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 2년 전부터 제작비만 200억 원을 쏟아부으며 심혈을 기울인 게임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타 회사에서 비슷한 게임을 출시하면서 경쟁으로 붙게 된 것이다. 제임스 유가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맡았고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멘트는 물론 표정 하나까지도 지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아씨, 경쟁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여기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실수라도 모두 망치면 그 책임은 정말 다 내가 져야 하는 걸까? 그렇게 프리젠테이션 5분 전까지도 그는 전전긍긍하며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또 외웠다.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어떤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왜 이 게임이 좋을까? 게임이 좋아서 안정적인 대기업도 마다하고 게임 회사에 온 그였다. 그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직접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사라졌다. 그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멘트나 표정을 떠올리는 대신에 순수하게 유저의 입장에서 발표를 했다. 결과는 5대4. 간발의 차이로 제임스의 회사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장이 마지막 한 표를 제임스의 회사에 던진 것이다. 심사위원장의 의견은 간단했다. 제가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요, 당연히 제임스 회사의 게임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픽이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발표자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웃음 띤 어린아이의 표정만큼 좋은 선택 기준이 없죠. 그 게임을 신나게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의 표정 같아요. 제임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는 예기불안으로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 대신에 자기가 가진 능력을 깨달았다. 자기가 왜 게임을 좋아하고 이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미사 여구와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고 해도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만큼 감동적인 언어는 없다. 비록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표현이 어색한 언어일지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정신인 것이다. 아이들 놀이의 재미있는 점은 놀이의 규칙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이다. 그 규칙은 매우 즉흥적이고 매번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만 그들끼리는 상당히 진지하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규칙으로 놀이에 몰두하면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진정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만든 놀이에 그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20대와 30대 사회생활을 거치고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대략적으로 진실된 신호와 가식된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얼마 전 두 학생이 학위 논문을 들고 온 일이 있었다. 딱 봐도 성의 없는 논문이었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A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논문을 쓸 시간이 없었고 B 학생은 정말 논문이 쓰기 싫어서 억지로 썼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A 학생의 경우엔 처음에 사유가 정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지금보다 더 성의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시간이 없었나? 노력할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B 학생의 이유를 들었을 땐 교수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살짝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 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덕에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가 거짓 신호를 보내도 속아주는 척하고 속아주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거짓 신호를 보내며 타인을 속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속에서 진심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진실된 신호나 진심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진심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 더 많은 사람의 도움과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자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수를 해도 원래의 나로 살 수 있고 처음 계획한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나 융통성 있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실수와 관련된 예들은 스포츠 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경기 중의 실수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실수를 잘 잊는다고 하는 건 금방 잃어버리고 다음번에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런 무책임한 건망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끌려다니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재빨리 끊어버리고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리셋해서 다시 경기에 몰입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로 팀이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눈앞에서 금메달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하자. 그 실수를 빨리 잊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때 실수에 머물러서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선수는 에이스가 될 수 없다. 진짜 에이스는 빨리 잊고 다음 플레이에 집중해야 한다. 좋은 플레이를 오래 기억하는 선수보다 실수한 플레이를 빨리 잊는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일 것이다. 이런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다 라는 생각이 단박에 머리를 스친다. 실패에 대한 망각의 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까지 에너지가 솟는다.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로 평가되는 것은 한국과 이탈리아전이었을 것이다.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 골든골을 선사한 뒤 펼친 반지 세레머니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간혹 TV에서 연장전 몇 분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방영되어는 한다. 그러나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경기 전반 페널티킥 실축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 팀에는 한국팀 선수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팀을 맞아 당시 안정환 선수는 천금 같은 기회인 페널티킥을 날려버렸다. 그 순간 안정환 선수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여태껏 쌓아온 축구의 인생과 월드컵이 끝나면 받게 될 그 비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이다. 이 실패는 그가 축구를 그만두는 날까지 아마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힐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플레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며 되려 평소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이며 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역전 골든골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정환 선수는 월드컵을 회고하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축구를 즐긴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의 노래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요구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즉,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믿으면 새로운 성공의 창조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자. 우리는 다음 플레이에 집중할 시간이다.